꿈의 신비에 둘러싸인 환상을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서는 시간이 힘을 잃고 수세기가 하나로 엮입니다. 유명한 카를 융의 추종자이자 제자인 막스 첼러는 한때 너무나 깊고 생생한 꿈에 빠져 의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 꿈에서 첼러는 웅장함이 600년 후에야 실현될 사원을 건설하는 엄청난 과업에 몰두했습니다. 첼러가 융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을 때 현명한 심리학자는 그 꿈에서 단순한 잠재의식의 유희 그 이상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그 사원에서 개인의 존재를 훨씬 뛰어넘는 현실을 반영하는 심오한 진리의 상징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왜 600년이었을까요? 왜 하필 사원이었을까요?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윤근, 이 사원을 새로운 차원의 의식의 집단적이고 개인적인 발전을 위한 은유로 해석했습니다. 이 웅장한 구조물에 신중하게 놓인 각 돌은 자기 인식의 길에서 자신의 성격의 어두운 면을 통합하고 내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인간의 노력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길고 종종 외로운 길이지만 바로 여기에 변함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서 자신을 알아볼 것입니다. 무의미하고 끝이 없어 보이는 과제를 얼마나 자주 수행해야 했을까요? 주변 사람들에게서 고립감과 오해를 얼마나 자주 느꼈을까요? 이러한 모든 순간은 웅장한 전체의 작은 부분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근, 이 작업의 진정한 가치는 완성된 사원이 아니라 매일의 헌신, 마지막 결과를 볼 운명이 아니더라도 돌 하나하나를 놓는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속도와 즉각적인 결과에 대한 숭배가 있는 현대 세계는 이러한 비전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효율성, 눈에 보이는 성공,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상징적인 사원을 건설하려면 인내, 헌신,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개인 및 집단 수준 모두에서 인간 영혼의 변화를 은유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첼러의 꿈은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미미하고 눈에 띄지 않더라도 여전히 위대한 일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모든 결정이 이 사원 건설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의식적인 충동과 이기적인 동기에 따라 행동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사원을 건설할 수 있는 것처럼 파괴할 위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큰 변화에 6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까요? 카를 윤근, 이 긴 기간이 외부 권력에 대한 종속에서 내부 지혜의 이해로 인류의 진화를 의미하는 물병자리 시대의 도래와 관련이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각 개인의 의식적인 노력, 자신의 내면의 악마를 직시하고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재결합하려는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 사원의 독특함은 그 불침범성에 있습니다. 물질적인 구조와 달리 외부 세력의 파괴적인 영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존재는 전적으로 우리의 내적 결정과 열망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의식적인 성찰, 우리 영혼의 억압된 측면과의 모든 화해는 이 영원한 구조의 기초에 또 다른 벽돌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 생깁니다. 이 사원의 건축가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과제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고독, 어려움, 불확실성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습니까? 결국 이 사원이 승리적으로 세워질지 아니면 실현되지 않은 꿈으로 남을지는 우리 각자의 집단적인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원이 인류의 무한한 잠재력을 구현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에서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성찰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놓인 엄청난 책임을 받아들이라는 시급한 요구입니다. 명확한 계획, 자세한 지침, 모든 작업 단계를 감독하는 숙련된 건축가가 없는 웅장한 프로젝트, 사원의 건설자 역할을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처분에는 자신의 도구, 흔들리지 않는 결의, 최종 목표가 달성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당신의 노력이 큰 의미가 있다는 믿음만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완성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설을 계속하겠습니까? 막스 첼러의 꿈은 위대한 카를 윤기 해석한 것처럼 바로 이 생각으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첼로가 꿈에서 건설하는 사원은 단순한 물리적인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길, 의미에 대한 우리의 영원한 탐색, 위대한 공통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각 개인의 세심한 작업을 깊이 상징합니다. 아마도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 이 웅장한 사원의 건설자 중 한 명일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쉬면 매일 당신 안에서 펼쳐지는 전투를 살펴보세요. 그것이 두려움과의 싸움이든 억압적인 의심을 극복하는 것이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필사적인 열망이든 말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러한 내적 갈등은 일시적인 에피소드, 존재의 흐름 속에서 지나가는 불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순간에 당신 영혼의 웅장한 사원을 건설하는 바로 그 벽돌이 만들어집니다. 자기 분석의 모든 순간, 자신의 어두운 면과의 모든 충돌, 앞으로 나아가려는 모든 의지적인 노력은 웅장한 건설에 대한 기여입니다. 윤근 이 이미지에서 심오한 진리를 보았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내적 모순과의 싸움에 용감하게 참여하고 이전에 거부했던 자신의 성격 측면을 받아들이고 통합할 때마다 그는 자신의 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체 인류의 집단적 변화에 귀중한 기여를 합니다. 이 창조적인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숙련된 심리학자나 경험이 풍부한 영적 수행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과 주변 세계와 조화롭게 더 의식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모든 단계가 이 위대한 구조의 기초에서 가치 있는 벽돌이 됩니다. 중독이라는 무거운 짐에 직면한 사람을 상상해보세요. 해방을 향한 그의 길은 유해한 습관을 기계적으로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무시했을 수 있는 깊이 뿌리내린 두려움과 숨겨진 영혼의 상처에 용감하게 맞서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싸움에서의 모든 승리, 심지어 가장 사소한 승리조차도 건설 중인 사원의 벽을 장식하는 보석과 같습니다. 또는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아 떠나기 위해 실증난 삶의 족쇄를 끊을 힘을 발견한 사람을 상상해보세요. 그러한 운명적인 결정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고 집단적인 창조를 자극하는 밝은 불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와 가시적인 성공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빠른 속도 속에서 특히 자신의 노력의 결실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인내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사원의 은유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우리에게 어떤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윤기 말한 600년은 깊은 인내와 모든 노력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 결과를 볼 운명이 아니더라도 의미가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상징합니다. 이 사원은 인류에 내재된 무한한 잠재력의 상징입니다. 선, 진실, 정의의 이름으로 내려진 모든 결정이 미래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비전을 형성합니다. 항상 명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놓는 모든 돌이 웅장한 건물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동시에 이 사원은 우리에게 도전하며 창조할 것인가, 파괴할 것인가 라는 선택에 직면하게 합니다. 무의식이나 이기심에 따라 행동하는 모든 행동은 진보를 향한 길에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원의 독특함은 그 시들지 않는 본성에 있습니다. 시간과 요소의 파괴적인 영향에 영향을 받는 물질적인 구조와 달리 이 사원은 내적 변화와 의식적인 결정으로 세워집니다. 자기 인식과 사회에서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모든 단계에서 강화됩니다. 우리 각자는 질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사원의 건축가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까? 목표의 지평선이 달성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끊임없는 내면의 작업을 계속할 결심이 있습니까? 이 매일의 헌신, 사원의 최종 모습을 알지 못한 채 벽을 세울 의지가 바로 그 본질에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향한 노력이며 미래 세대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결론적으로 핵심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사원이 인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상징한다면 우리가 건설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에 우리의 공통된 미래에 대한 열쇠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수세기의 깊이 속에서 사라지고
끝이 우리 삶을 훨씬 넘어 확장되는 무한한 사슬의 고리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아이디어는 우리 존재의 많은 영역에서 반영됩니다. 아이들의 운명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 확신하지 못한 채 수십 년 동안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헌신한 교사를 떠올려 보세요. 또는 덧없는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대를 초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창조하는 예술가를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진정한 사원 건설자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인정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일 자체의 가치에 대한 깊은 믿음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각자와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생각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모든 사람은 인류의 집단적 발전에 기여합니다. 이 작업이 조용히 은둔 속에서 수행되든 대규모의 눈에 띄는 행동의 형태를 취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동하는 의도와 자신과 주변 세계를 개선하려는 진지한 열망입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형식은 단순하지만 내용은 심오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노력이라도 웅장한 일에 기여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막스 첼러의 꿈에서 영감을 얻은 이 개념은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의 가치를 제고하도록 제안합니다. 매 순간 모든 사소한 결정이 잠재적으로 이 보이지 않는 사원의 기초에 또 다른 벽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인식을 받으면 가장 일상적인 활동조차도 새롭고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길은 우리를 어렵지만 중요한 주제인 고독으로 이끕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을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기념비적인 것을 창조할 수 있을까요? 현대 세계에서 고독은 종종 부정적인 것으로 사회와의 단절 또는 무능함의 신호로 인식됩니다. 우리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 상태를 유지하고 그룹에 가입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촉구받습니다. 고독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독이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변화의 열쇠라면 어떻게 될까요? 카를 융은 이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에게 고독은 두려워해야 할 상태가 아니라 무의식과 접촉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이 외부 자극에서 벗어나 우리 시선을 내면으로 돌릴 때만 우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더 이상 외부로 향하지 않을 때 침묵 속에서 무의식이 나타날 수 있는 채널이 열립니다. 이 아이디어가 다소 추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과 함께 했던 순간들을 기억해 봅시다. 어쩌면 잠 못 이루는 밤이었을 수도 있고 자연 속을 걷는 것이었을 수도 있고 비 오는 날 조용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느꼈나요? 불안, 심지어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침묵 속에 우리에게 더 깊이 들여다보라고 촉구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었을까요? 바로 그런 순간에 진정한 자기 작업이 시작됩니다. 인간 정신의 뛰어난 연구자인 카를 융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탑벽 안에서 은둔을 추구하며 몇 주 동안 완전히 은둔 생활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뉴스 흐름에서 자신을 차단하고 대화와 모든 산만함을 피했습니다. 이 자발적인 고립은 내적 어려움과 관련이 있었고 종종 내적 모순의 억압적인 압력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영혼의 혼돈 속에서 그는 초월적인 것과 연결되는 실을 발견했습니다. 무의식은 그에게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그의 확립된 관점에 질문을 던지고 도전하며 그를 인도하는 대화에 적극적인 참가자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고독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시면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귀중한 공간일 것입니다. 이 신성한 만남에서만 우리의 개인적인 운명뿐만 아니라 전체 인류의 운명을 형성하는 사원의 도를 놓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일상생활의 혼란 속에서 잠시 멈춰서 침묵이 당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지 자문해보세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고독은 단순히 주변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진실에 직면하는 독특한 공간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외면했던 두려움, 잊으려고 했던 기억,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림자가 뚜렷한 윤곽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림자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하고 통합하고 이해해야 할 우리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자신의 그림자를 직시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섭고 혐오스럽게 보였던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억압적이고 억압적으로 보였던 공허함은 새로운 아이디어, 통찰력, 연결을 위한 비옥한 땅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낯설고 적대적으로 인식했던 무의식은 우리의 충성스러운 동맹자가 됩니다. 동시에 이러한 변형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단계를 요구합니다. 바로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과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숨는 가면을 벗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복이 흉한 면과 영혼의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움과 힘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실패보다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는 것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 뒤에 숨는 것을 멈추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초대, 우리가 외부 상호작용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알 수 있는 독특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고독의 순간에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몰입할수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진실되고 진실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서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는 방법을 찾지 않고 우리의 온전함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왜 고독을 피하려고 할까요? 왜 우리는 소음, 끊임없는 산만함, 우리의 시간을 채우지만 단절감을 남기는 끊임없는 정보 흐름을 선호할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고독이 우리에게 대답할 준비가 되지 않은 질문을 던지게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무엇을 피하고 있을까요? 나는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자신감과 익숙한 세계관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자유를 얻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감히 이러한 질문을 직시하자마자 우리는 고독이 우리를 다른 사람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훨씬 더 크고 의미 있는 것과 연결시킨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인간 영혼의 심오한 연구자인 카를 융은 연금술색의 예언적인 말로 나타난 신화적인 인물인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를 언급했습니다. 나는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입니다. 이 간결한 문장에는 놀라운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받아들여지고 인식된 고독은 고립의 억압적인 힘을 잃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의식의 미지의 깊이, 더 높은 힘, 우리의 일상적인 인식 너머에 있는 것과 연결하는 다리로 변모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고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주요 교훈일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진정으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향할 때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기다리는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의식, 우주의 에너지 또는 우리의 진정한 본질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존재가 존재하고 인정받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탐구를 계속하기 전에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고독 속에서 그토록 완강하게 피하고 있는 것이 당신의 변화의 열쇠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성찰에 고독의 진정한 힘이 있고 이 침묵 속에서 자기 인식의 사원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의 가장 불가사의한 구석을 강력한 동맹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공상과학 영화의 줄거리에 합당한 이 질문은 카를 융에게는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가능성이었습니다. 무의식은 우리 정신의 광대하고 미지의 영역이며 정복해야 할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정과 협력을 기다리는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의식을 동맹으로 바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알렉스라는 등반가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의 힘과 흔들리지 않는 의지에만 의존하여 보험 없이 홀로 접근 불가능한 바위를 정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무모하게 보였지만 알렉스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등반 성공은 자신의 신체적 훈련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 즉 추락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의 의식 속에 살고 있는 깊은 두려움, 패배의 그림을 그리는 조용한 목소리를 길들여야 했습니다. 그는 그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게 내버려두면 정상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렉스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감히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에서 등을 돌리지 않고 눈을 맞추고 그 존재를 인정하고 동맹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와 싸우는 대신 그는 그것을 사용하여 집중력을 높이고 모든 움직임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자신의 취약성을 기억했습니다. 두려움이 통합되자 더 이상 적이 아니라 그가 자신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 무의식과의 상호작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를 상상해 보세요. 종종 우리는 두려움, 분노의 폭발 또는 불안감과 같이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보이는 자신의 성격 측면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심리학자 카를 융이 강조했듯이 이러한 그림자 측면을 무시하거나 억압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심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아이처럼 강화될 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완강하게 거부하면 결국 그들이 우리를 통제하여 우리의 행동과 결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연구에 따르면 우리 일상적인 결정의 약 95%가 무의식적인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슈퍼마켓에서 제품을 선택하는 것부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까지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것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정신의 일부에 의해 제어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의식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힘의 꼭두각시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 숨겨진 세계에 침투하여 그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융은 이에 대한 열쇠는 무의식과의 적극적인 대화, 그가 적극적인 상상력이라고 부르는 실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무의식에서 나온 이미지, 상징, 목소리가 비판이나 평가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우리 의식에 나타나도록 허용하고 실제 대화 상대처럼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잠겨있던 자신의 일부로 가는 문을 열고 그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된 것과 같습니다. 이 작업을 설명하기 위해 융이 사용한 가장 심오한 은유 중 하나는 연금술입니다. 연금술 과정에서 납과 같은 원시적이고 고귀하지 않은 원소는 궁극적으로 금으로 변환되기 위해 변환됩니다. 융에게 납은 우리의 억압된 그림자 측면을 상징하고 금은 이러한 측면의 통합, 온전함과 완성의 달성, 그가 개별화라고 부르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무의식은 차례로 이 변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금술 불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인식과 통합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무의식으로 가는 문을 열 때 그곳에서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결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통스러운 기억, 불쾌한 감정 또는 자신과 세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꿀 진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작업을 피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가장 많이 피하는 것이 종종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림자 측면을 통합하면 더욱 온전하고 진실하며 실현된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꿈의 심리학은 요즘 이 개념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강박적인 꿈, 특히 악몽은 종종 해결되지 않은 내적 모순을 나타냅니다. 마치 무의식이 우리 의식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거나 무시하는 대신 융은 신중한 분석을 촉구했습니다. 그들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어떤 상징이 끊임없이 이러한 꿈에 나타날까요? 이러한 징후를 해독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면
종종 우리 자신과 우리가 내려야 할 결정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윤근 다른 측면에도 주목했습니다. 무의식은 외상적인 경험이나 성격의 그림자 측면을 담는 그릇일 뿐만 아니라 창의성, 직관 및 갱신에 마르지 않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뛰어난 아이디어와 발견은 저자가 자신을 깊이 몰입한 순간에 태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종종 자신의 과학적 돌파구를 어디서도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직관적인 통찰력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어디에도 없음은 무의식의 표현이었습니다. 윤근 무의식과의 연결을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그 표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이 대화를 자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앞서 말한 고독뿐만 아니라 예술, 문학 창작, 명상적 실천, 잠재의식의 깊이에서 태어나는 것에 형태를 부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실천을 무의식을 키우는 방법으로 여겼고,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적극적인 동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신비로운 이방인에서 충성스러운 동맹으로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의 존재가 어떻게 변모할지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모든 결정이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본질의 깊이에서 비롯된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어떤 삶의 시험을 치르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으로 맞이하고 당신의 마음대로 지혜와 내면의 힘에 무한한 원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아름다운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칼을 윤기 개별화의 길, 성격의 온전함을 향한 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과 분리된 외부의 무언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의 귀 기울이고 그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를 돌보는 방법을 배우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위대한 일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사원은 외부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의 작업으로 건설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지금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할까요? 초대는 보냈습니다. 이 문을 열 용기가 있습니까? 당신이 웅장한 사원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기둥은 하늘 높이 솟아있고 천장은 하늘에 닿는 것 같고 건축의 모든 디테일에는 수세기에 걸친 노력과 영감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벽 중 하나를 만지고 돌의 차가움을 느끼지만 동시에 더 많은 것을 느낍니다. 마치 사원이 자신의 삶을 사는 것처럼 미묘한 맥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이 사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것의 반영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우리는 핵심적인 순간에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영원한 창조에서 우리의 역할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답은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실에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종종 숫자, 지표, 기대치로 축소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개별적인 노력이 보잘것없다는 느낌에 굴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했듯이 당신이 놓는 모든 돌, 자기 인식, 두려움 극복, 어두운 면을 변화시키는 데 기울이는 모든 노력은 공동의 목표에 대한 귀중한 기여입니다. 진정으로 근본적인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원 건설은 고독한 직업이 아니라 집단적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건설에 기여하려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에 역설과 동시에 과정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개인이 수행한 내면 작업은 개인의 존재를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더 깊이 이해해 봅시다. 외상, 해로운 중독 또는 심각한 상실과 같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기간 동안 절대적으로 외롭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한 후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친구를 도왔거나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본보기로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면 작업에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칼 윤기 언젠가 말했듯이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수용은 사원의 초석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 두려움,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용기의 행위입니다. 바로 이것 덕분에 우리는 더욱 완전하고 진정한 개인이 되며 이 진정성에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이 길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아마도 첫 번째 단계는 보이는 것보다 쉬울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랫동안 억압된 감정,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시나리오, 심지어 해석할 수 없는 강박적인 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대신 중요한 것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호기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실용적인 조언이 있습니다. 일기를 쓰십시오. 그러나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당신의 생각, 감정, 꿈,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기록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잠재의식과 대화하는 것처럼 쓰십시오. 완벽한 표현 형태를 목표로 하지 말고 생각이 자유롭게 종이 위로 흐르도록 하십시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이 연습은 내면 세계와 연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입니다. 무의식의 문을 열려면 창의성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마법의 열쇠는 단어가 무력한 세계로 가는 문을 엽니다. 회화, 춤, 문학적 기량은 모두 언어적 표현에서 벗어나는 가장 은밀한 감정과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인간 영혼의 위대한 탐구자인 칼 윤기, 자신의 잠재의식 깊숙이 침투하기 위해 예술을 사용했던 방법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만달라와 그림은 그의 영적 탐구와 발견을 반영하는 내면 세계의 시각적 지도 역할을 했습니다. 고독의 치유력을 잊지 마십시오.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내고 일상의 소음과 혼란에서 벗어나십시오. 자연 속에서 혼자 산책하거나 전화 없이 1시간 동안 있거나 몇 분 동안 명상하는 것은 모두 잠재의식이 자유롭게 드러날 수 있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침묵의 공간을 만드십시오. 이제 광범위한 그림을 상상해 봅시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이 내면 작업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집단 의식에 어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까요? 600년이 걸릴 사원이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질적인 구조가 아니라 완전성, 성실성, 서로에 대한 진정한 연결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의식 수준, 새로운 존재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끝내기 전에 여러분에게 생각해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사원 건설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작지만 중요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의 규모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의도의 진실성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심오한 성찰의 시간을 내주시고 개방성과 자기 인식에 대한 의지에 감사드립니다.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함께 있으며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원은 성장하고 있으며 당신은 그것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